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 팔자는 뒤웅박 팔자란 말 들어보셨죠? 근데 요즘엔 여자나 남자나 돈벼락 맞으면 팔자가 한순간에 뒤바뀌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딱 그 케이스네요. 전 30대 초반의 여의사예요. 한 1년 전만 해도 오로지 돈만 쫓아 압구정 성형외과에서 일주일 내내 일했어요. 솔직히 의대에 진학한 것도 돈 많이 벌기 위해서였거든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의 소명의식은 하나도 없었죠. 그러다가 어떤 큰 사건을 계기로 평생을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살아도 될 만큼의 부를 얻었어요. 그러고 나니 다시금 끔찍히 가난했던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게 됐고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비록 성형외과 의사지만 심도 깊게 가정의학 공부도 다시 해가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친절한 주치의가 되어주고 있어요. 물론 주 1회 정도는 성형외과 의사로서의 진료도 보고 있고요. 큰돈이 생기니 사람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군요. 폐지를 주우며 절 길러주셨던 할머니와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네요. 요즘 드는 생각은 참 사람 팔자, 뒤웅박 팔자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돈만 쫓아 아둥바둥 살던 삶에서 삶의 여유를 찾게 된 저의 인생 스토리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해요. 전 어렸을 땐 지방에 살았기에 서울에서보단 여유롭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아빠가 자수성가하신 사업가였거든요. 외동딸인 전 그 혜택을 고스란히 받아 부유한 가정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죠. 할머니와 엄마, 아빠와 함께 대궐같이 큰 집에서 살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흑수저였던 아빠가 사업으로 성공하기까진 강박적으로 철두철미했던 아빠의 성격도 한몫했을 거예요. 그놈의 칼 같은 성격 탓에 할머니는 물론 엄마도 무척이나 괴로워하셨죠. 한떨기 꽃잎같이 여렸던 성품의 엄마는 결국 참지 못하고 아빠와 이혼하고 말았어요. 무시무시했던 아빠는 이혼하고 떠나는 엄마에게 절대 절 다시 못 만나게 했죠. 쫓겨나듯 나가던 엄마의 뒷모습이 아직도 선하네요. 엄마는 하나밖에 없는 딸인 절 놓고 떠나시며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보람아, 우리 딸, 내 귀한 딸 정말 미안해. 능력 없는 엄마보단 잘 사는 아빠 곁에 있는 게 훨씬 나을 테니 널 데려가지 못하는 못난 엄마를 제발 용서해줘. 아, 내 팔자야. 내 새끼를 이렇게 떼어놓고 가게 되다니. 시어머니지만 늘 엄마 편이었던 할머니도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보람 엄마야,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지만 언젠가 보람이 다시 만나게 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보람이 잘 키울게. 내 아들이 성격이 칠할 맞아서 정말 미안하다. 가끔 만나게 해줄 테니 너무 슬퍼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 알았지? 이렇게 눈물 파티를 하며 헤어진 엄마는 1년 뒤 재혼을 하셨고 새 아빠를 따라 남미로 이민을 가셨어요. 그 후로 꽤 오랫동안 소식조차 알 수 없게 되었죠. 한국에서 너무 먼 곳이었으니까요. 아빠와는 다르게 인자하고 다정하셨던 할머니는 며느리였던 엄마에 대해 그 후로도 늘 좋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엄마 아빠는 부부의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 네 엄마는 참 착한 사람이었어. 내 아들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사업 성공시키느라
성격이 칠할맞게 변해버려서 그걸 못 버티고 헤어지게 된 거지. 비록 내 아들과는 인연이 끝났지만 우리 보람이와는 천륜이니 언젠가 만나게 될 거야. 천륜은 사람이 끊어낼 수 없는 법이거든. 이 할미가 나중에 엄마 꼭 찾아줄 테니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그때까진 할미가 엄마 역할 다 해줄게. 뭐든 말만 하렴. 그때까지만 해도 아빠의 사업이 번창하고 있을 시기라 엄마의 부자를 빼놓고는 솔직히 부족함 없이 자랐죠. 하지만 사업이란 게 항상 잘 될 수만은 없더군요. 아빠가 밤을 새고 사업의 내리막길을 온몸으로 막으려 했지만 결국 부도가 나버렸죠. 온 몸과 영혼까지 다 바쳤던 사업이 허무하게 망해버리자 아빠는 거의 미쳐버릴 것만 같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세상에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없어. 다시 일으켜 세울 거야. 십수년을 내 모든 걸 다 바친 회사인데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돼버릴 순 없어. 세상에 이럴 순 없는 거라고. 옆에서 보던 저와 할머니는 너무 무서웠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빠는 본인의 성격을 못 이기고 하룻밤에 심장마비로 급사하고 말았어요. 아마도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은 탓이겠죠.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우리 할머니는 충격이 컸고 하나뿐인 아빠를 잃은 저 또한 눈앞이 캄캄했어요. 하지만 장례식을 치를 새도 없이 우리 집엔 빚쟁이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죠. 문 열어! 할매랑 딸년이랑 집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빚진 사람이 죽었으면 그 가족이라도 갚아야지. 내 돈 돌려내! 하루에도 몇 사람씩 돈 내놓으라며 빚쟁이들이 들이닥쳤죠. 할머니는 그 사람들을 집안에 들여 차용증이라도 있으면 확인하고 돈이 되는 대로 최대한 갚았어요. 그런데 한두 달이 지나자 이젠 차용증도 없는 사람들이 찾아와 돈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하더군요. 집이며 돈 되는 물건은 다 처분해서 빚을 갚았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돈 내놓으라며 들이닥치니 더는 견딜 수 없었어요. 안 되겠다 보람아. 더는 갚을 돈도 없으니 우리 서울로 올라가자꾸나. 할머니와 전 야반 도주하듯 서울로 올라갔어요. 예전에 여행 왔을 땐 그렇게 황홀하던 서울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올라오게 되니 황량한 사막같이 느껴지더군요. 의지할 사람은 세상에 오직 한 분, 할머니뿐이었죠. 정들었던 고향 친구들과 헤어졌다는 아쉬움 따윈 제겐 사치였어요. 할머니가 챙겨온 쌈짓돈 50만 원을 갖고 서울 고시원에서 함께 지냈어요. 공동식당에 쌀과 김치는 늘 있었기에 할머니께서 한 가지 반찬 정도를 더해서 조촐하게 식사하곤 했죠. 전 초등학교를 이어서 다녀야 했고 기본적인 생활비는 벌어야 했기에 할머니는 폐지를 줍기 시작했어요. 식당에서라도 일하고 싶어 하셨지만 나이 든 사람을 받아주는 일자리는 없더군요.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전 신문이나 우유 배달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할머니는 여자가 위험하다며 극구 만류하셨죠. 우리 보람이는 험하게 자라면 안 돼. 이 할미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 손녀딸 위해서 폐지 열심히 주어 돈 벌 테니 넌 공부나 열심히 하렴. 대궐 같은 집에서 따순밥 먹으며 풍요롭게 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생활에 하염없이 눈물만 났어요. 하지만 전 할머니의 말씀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다짐했죠. 중학생이 되어 어디선가 사당 오락이랑 문구를 보게 되었어요.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 말을 생활 신조처럼 여기며 그 어린 나이에 잠을 줄여가며 공부했죠. 커피를 마시면 잠이 깬다기에 시험 기간이면 커피를 사발채 들이켰어요. 쓰디 쓴 커피를 많이 마신 탓에 심장이 벌렁댔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이해와 암기를 거듭했어요. 하도 의자에 오래 붙어 있다 보니 여름이면 엉덩이에 땀띠가 그득했죠. 에어컨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공부를 마구 해대니 성적은 당연히 탑을 달리더군요. 수능날이 다가오자 떨리는 맘 반. 이미 준비는 다 됐으니 얼른 시험 차리고 싶은 맘 반이었죠. 할머니는 원래는 새벽부터 폐지를 주우셨는데 수능날만큼은 제 도시락을 싸주시며 고사장까지 배웅해 주셨어요. 보람아, 어린 네가 하루에 19시간씩 책상 앞에 앉아있는 거 보고 이 할미는 눈물이 나더라. 설사 수능 잘 못 본다고 세상 어떻게 되는 거 아니다. 우리 보람이 곁엔 이 할미가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네 실력 펼치고 와. 알았지, 우리 강아지? 그 말을 듣고 수능 시험장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물이 와르르 쏟아지더군요. 그래도 1교시 국어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 마음을 추스렸죠. 수능시험 3달 전부터 매일 수능 시간에 맞춰 모의고사를 치렀던지라 오히려 익숙하게 잘 풀었던 것 같아요. 결과는 당연히 인서울 의대에 합격할 점수였죠. 틀린 문제가 한 손가락에 꼽을 만큼 적었거든요. 의사가 되면 돈 많이 번다고 들었기에 전 당연히 가나다군 모두 의대를 지원했고 다 합격하게 됐어요. 인터넷으로 합격 소식을 확인하곤 할머니와 함께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더랬죠. 옆에 고시원 사람들이 뭔 일 난 줄 알고 쳐다보고 가더군요. 할머니, 나 의대 합격했으니 이제 폐지 줍는 거 더 이상 하지 마세요. 허리도 다 꼬부러지고 디스크도 심한데 더 이상 무리하면 안 돼요. 괜찮다 보람아. 의대 등록금이 엄청 비싸다고 들었는데 너 의사 돼서 돈 벌 때까진 이 할미가 보태줘야지. 아니에요. 의대생들은 과외비도 꽤 받으니 과외 한 4-5개 뛰면 내 등록금이랑 생활비까지 해결될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성실하게 생활할 거예요. 이제 나도 20살이고 성인 됐으니 내가 할머니 보호자 할 거예요. 일 그만하세요. 호언장담하며 할머니 폐지 줍는 일을 그만두게 하고 고시원에서 쉬게 했지만 할머니는 인형 눈알 붙이는 알바를 어디서 구해오셔서 계속 일하셨죠. 침침한 눈으로 돋보기까지 쓰시고 말이죠. 의대에 입학했더니 정말 잘 사는 집 자녀들이 많더군요. 다들 아빠가 사업하거나 판사, 변호사, 정치인, 장관 등등 화려하더군요. 우리 집도 어렸을 땐 참 잘 살았는데 우리 아빠가 아직도 승승장구하며 사업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럼 엄마도 이혼 안 하시고 떠나지 않으셨을 텐데. 괜시리 옛날 생각이 나서 울적해지기도 했죠. 재혼해서 남미로 떠났다던 엄마는 저와 할머니가 야반도주하듯 서울로 올라오면서부터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너무 먼 곳으로 이민 간 엄마를 찾을 엄두조차 못 내겠더군요. 사실 먹고 살기 바빠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가질 시간도 없었죠. 그렇게 바쁘게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제게 핑크빛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의대 동기 중 한 명이 제 주위를 맴맴 돌며 러브 시그널을 보내더군요. 눈치를 채긴 했지만 당장 과외 4-5개 하랴. 공부하랴 바빠 죽겠으니 모른 척 하고 있었죠.
이런 제 맘을 아는지 모르는지 주위 친구들이 오히려 더 신이 나서 밀어주더군요. 야, 천보람, 저기 정명이 또 온다. 이번엔 무슨 선물을 갖고 왔으려나? 저 큰 책가방에 맨날 너한테 줄 선물 가득 싣고 네 주위를 맨맨 돌잖아. 너 도대체 정명이 마음을 언제 받아줄 거야? 설마 아직 눈치 못 챈 건 아니지? 아우, 저 가방에 든 게 다 내 선물이겠어? 본인 전공책이겠지. 됐어. 지금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연애하게 생겼니? 부자인 니들이나 남자랑 연애하고 풍요롭게 살아라. 난 우리 할머니 챙기기도 바쁘당. 야, 꽃다운 우리 나이에 맨날 과외 알바하고 도서관에만 앉아있을 거야? 그러지 말고 정명이랑 연애 한번 해봐. 뭐 정명이네 집도 그리 잘 사는 것 같진 않다만 사람은 착한 것 같으니 말이야. 김정명. 이 친구네도 나랑 똑같이 가난하단 말인가? 그럼 오히려 말이 잘 통하겠군. 전 정명이네 집이 나와 비슷하게 흑수저란 말을 들으니 그한테 호감이 생기더군요. 내 생활을 충분히 공감해 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정명이는 쭈뼛쭈뼛 제게 다가오더니 가방에서 큰 빼빼로를 꺼내서 수줍게 건넸어요. 보람아, 이거 오다가 눈에 보이길래 하나 사봤어. 너 단 거 좋아하니? 야, 김정명, 너 진짜 이렇게 무드 없이 빼빼로 줄 거야? 빼빼로더위에 네 생각이 나서 샀다. 우리 데이트 좀 하자. 이렇게 박력 있게 나와야지 남자가. 나 너한테 데이트 신청 해도 돼? 이렇게 먼저 적극적으로 나와줘서 정말 고마워 보람아. 나 OT 때 처음 널 본 순간부터 반해버렸어. 나도 등록금 내가 벌어야 해서 알바하느라 바쁘긴 하지만 우리 시간 내서 데이트라도 한번 할까? 아니, 그 전에 일단 나랑 사귀어 줄래? 나도 남자 한번 안 사귀어 봤지만 넌 정말 순진무구 그 자체구나. 그래, 우리 잘 만나보자.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고 좋지 뭐. 그날부로 우린 의대에서 유명한 CC가 되었어요. 서로 도서관 자리도 맡아주고 알바 자리도 구해주며 할머니보다 정명이와 붙어있던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네요. 정명이가 군의관으로 군대 생활을 할 때도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고 다 기다려줬어요. 군대를 다녀오는 바람에 연수 차이가 좀 나긴 했지만 인턴 레지던트 생활까지 한 병원에서 했죠. 주위 친구들도 우리 커플을 거의 부부 취급했어요. 지금도 가끔 오래된 의대 동기들을 만나면 제가 정명이와 결혼한 줄 착각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둘 다 나이가 20대 후반을 향해 갈 무렵 우리의 결혼 얘기는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죠. 우리 할머니는 같이 식사도 하고 남친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남친 가족들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본다고 하더군요. 우리 둘 다 의사인데 우리 집에서 널 반대할 이유는 없지. 엄청 좋아하실 거야. 우리가 사귄 지 워낙 오래됐으니 이미 보람이에 대해 좀 알고 계시기도 하고 정식으로 결혼 얘기 꺼내볼게. 조금만 기다려줘. 그런데 시일이 지나도 남친은 결혼에 대한 가족들의 피드백을 전해주지 않더군요. 오히려 남친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만 갔어요. 정명아,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날 대하는 것도 차갑고 말이야. 마치 딴 사람 같아. 무슨 일 있어? 보람아, 내가 한 1, 2주간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아무래도 우리 안 될 것 같아. 응? 뭐가 안 돼? 대체 무슨 말이야?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해봐. 우리 결혼 말이야. 우리 집 워낙 가난한 거 너도 잘 알고 있지? 너인 할머니랑 딱 두 식구뿐이지만
우린 딸린 식구도 정말 많은데 가족들이 오직 나만 바라보고 있잖아. 다 내가 어서 레지던트 생활 끝내고 돈 벌어서 집에 가져오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아무리 내가 돈 많이 벌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거야. 그런 거 생각하면 벌써 힘 빠져. 특히 우리 부모님이 금수저 집안 여자를 며느리로 데려오길 바라네. 소위 열쇠 3개 정도는 해줄 집안.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집안 말이야. 뭐? 나도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하면 월 1,000은 벌 텐데 그럼 시댁에 용돈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역부족이야? 그 정도 말고 아예 우리 가족들 살 집 한 채 거뜬히 해올 수 있는 집안 여자를 원하셔. 그게 아니면 절대 결혼 안 시키겠대. 정명아, 자기야. 아니 우리가 사귄 세월이 얼만데 고작 돈 때문에 헤어지겠다는 거야? 난 당연히 너랑 결혼하는 미래만 꿈꾸고 있었어. 너와의 결혼은 내 삶의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보람아, 정말 미안해. 너도 지긋지긋한 가난 때문에 아직도 하루에 4-5시간 자가며 생활하고 있잖아. 나도 그렇고 고작 돈이라고 칭하기에 돈의 힘은 너무 커. 실은 마담 또 아줌마한테 전화 왔었는데 중소기업 오너 딸이랑 맞선을 주선해줘서 지난 주말에 나갔었어. 우리 가족들은 그 여자랑 결혼하길 원하셔. 뭐야? 너 지금 딴 년이랑 바람 피고 다닌 거야? 나한텐 집에서 쉬겠다고 해놓고 그 시간에 딴 여자랑 선봤다고? 정말 미안해. 너와 눈도 못 마주칠 만큼 죄책감이 크긴 해. 하지만 그 여자가 신혼집이며 우리 가족들 살 집, 그리고 나중에 개원 비용까지 다 대주겠대. 차도 외제차로 뽑아주겠다며 혼수 리스트를 미리 작성해왔더라. 우리 부모님께 보여드리니 바로 눈 돌아가셨지 뭐. 얼른 그 여자 잡으라고 성화야. 혼수 금액만 다 해도 좋게 30억은 된다며. 30억? 그래. 내가 30억까진 니네 가족들한테 못 바치겠네. 중소기업 딸인지 뭔지한테 대릴사위로 들어가. 내가 너무 열이 받고 분통해서 너한테 침 한번 뱉어야겠다. 치. 전 남친한테 침을 뱉고 바로 돌아서서 자리를 떴어요. 얼마나 용을 써서 의사 타이틀까지 땄는데 돈 앞에선 의사 직함도 다 쓸모없는 건가 싶더군요. 할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리지? 그 걱정부터 앞섰어요. 정명이와 오래된 커플이라는 것도 아시고 이제 슬슬 결혼 준비하라며 성하셨거든요. 전 어렵게 말을 꺼냈죠. 할머니, 나 정명이랑 결혼 안 해요. 오늘 헤어졌어요. 일단 병원 취업해서 일 좀 하다가 더 좋은 놈 잡아서 결혼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이게 뭔 일이래? 네가 왜 정명이랑 헤어져? 니네 사귄 지 거의 10년이 돼가잖아. 혹시 이 할미 때문에 그쪽 집안에서 반대한대? 혹처럼 붙어 있을까봐. 난 니네 결혼하면 일체 연락 안 한다고 말씀드려. 귀찮게 안 한다고. 아냐, 그냥 부잣집 딸내미를 며느리로 드리고 싶다네. 쿨하게 보내줬어요. 할머니, 나 좋다는 남자들 많아요. 곧 사윗감 데려올 테니 심려 마세요. 우리 아기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고. 아이고, 가난이 뭐라고. 세상이 열심히 사는 우리 손녀딸 마음에 비수를 꽂는구나. 할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니 그때까지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우리 둘은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죠. 그렇게 9년간의 연애는 장렬히 막을 내렸고 전 광화문의 한 성형외과에 취업해 페이닥터로서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어요. 맨날 집 병원만 오가고 있던 중에
병원 앞 커피숍에서 고향 친구를 만나게 되었죠. 야, 천재 천보람, 너 보람이 맞지? 어머, 너 치혁이 아니니? 웬일이야? 초등학교 때 모습 그대로다. 반가워. 근데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천재 천보람이 뭐야? 내가 무슨 천재였다고. 너 맨날 100점만 맞았잖아. 심지어 중학교 시험지 갖다 줘도 다 풀어내고. 머리 회전 슝슝 빠르고 완전 천재였지 뭐. 지금은 뭐해? 나 이 건물 성형외과에서 페이닥터로 일해. 성형외과 전문의 됐어. 거봐, 천재 맞네. 너 전문직 될 줄 알았어. 좀 똑똑했어야지. 그나저나 진짜 반갑다. 너야말로 어렸을 적 똑순이 얼굴 똑같이 남아있네. 여전히 이쁜데? 예쁘다는 말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좋게 봐줘서 고마워. 너도 이 근처 직장 다녀? 아, 나 여기 시청에서 근무하지. 구급 공무원이야. 뒤늦게 합격했다, 야. 우리 일터가 진짜 가깝네. 이것도 인연인데 연락하며 지내자. 초등학교 때 친하게 지내며 친구들끼리 우리 집에도 자주 드나들던 양치혁이라는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저와 할머니가 도망치듯 고향을 떠나와서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헤어졌는데 절 알아봐주니 고맙더군요. 연락처를 교환한 우리는 거의 매일 통화하고 카톡하며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어린 시절 추억 얘기를 할 때면 밤을 새서 통화하기도 했죠. 나 너희 할머니 한번 찾아봬도 될까? 니네 할머니가 어렸을 때 나 엄청 예뻐하셨잖아. 내가 널 위해 뱀이며 벌레며 다 물리쳐주니 나보고 보람이 호위무사라며 고맙다고 하시고 떡볶이도 자주 해주시고 말이야. 맞네. 우리 고향 뒷동산에 뱀이랑 벌레들이 워낙 많아서 네가 많이 잡아뒀지. 그래, 한번 놀러와. 근데 우리 집이 워낙 작아. 나 초대해주는 거야? 야호, 내가 할머니 선물 많이 사갈게. 정말 고마워 보람아. 제가 성형외과 페이닥터로 월 1,000만 원씩 벌기 시작하며 저와 할머니는 고시원 생활을 청산하고 17평짜리 1.5룸으로 이사를 갔어요. 좁긴 해도 고시원이 아닌 아파트에 살 때 이 친구를 초대하게 돼서 다행이더군요. 치혁이는 워낙 밝은 성격답게 저희 집에 놀러 와서도 제잘제잘 말이 많았어요. 할머니도 그런 치혁이를 참 귀엽게 바라보셨죠. 그런데 치혁이는 저희 집에 있던 내내 저와의 미래에 대해 일장연설을 하더군요. 저와 할머니는 살짝 당황을 했죠. 할머니, 저 보람이랑 사귀게 해주세요. 아니, 결혼하게 해주세요. 제가 보람이 죽을 때까지 책임질게요. 네? 어서 허락해 주세요. 보람이 남편감은 우리 보람이가 직접 골라야지. 내가 정해줄 수가 있나 어디. 보람아, 네 의견은 어떠니? 근데 너 치혁이랑 연인으로 사귀는 사이였니? 갑자기 결혼 얘기를 하니? 80 먹은 이 할미가 깜짝 놀랐구나. 미리 언질이라도 주지 그랬니? 아유 참, 할머니 사귀긴 뭘 사겨요. 치혁이 그냥 하는 말일 거예요. 우리 병원 앞 카페에서 만난 지 이제 10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연락 몇 번 했는데 무슨 결혼이에요. 그냥 농담일 거예요. 야, 촌보람, 이 남자 순정을 이렇게 가볍게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아무리 말 많은 사람이라지만 우리가 결혼 정년기인데 아무렴 결혼에 대해 함부로 말 꺼냈을까봐. 나 진짜 진심이야. 카페에서 너랑 재회하는 순간 이건 운명이다. 직감했다고. 우린 하늘이 내려주신 운명이야. 거스를 수 없어. 얼른 대답해. 너 나랑 사귈 거야, 말 거야. 저와 할머니는 시뻘개진 치혁이의 얼굴을 귀엽게 쳐다보며 이 상황이 너무 재미있어서 웃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2, 3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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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일 후,
참 요새 웃을 일이 없었는데 이 친구 덕분에 웃는다 싶었죠. 그런데 농담 반 진담 반인 줄 알았던 치혁이의 고백은 100% 진심이더군요. 그날 이후 병원으로 꽃다발이며 병원 직원 모두가 먹을 수 있는 간식에 커피 등을 보내며 선물 공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같이 있으면 웃을 일이 많았던 치혁이가 싫지 않았기에 진지하게 만나보기로 결심했죠. 치혁이는 애초에 말한 대로 저와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기에 만날 때마다 본인 부모님의 재력을 어필했어요. 뭐 엄청난 재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골 살면서 여러분의 행운 덕분에 나름대로 재산을 축적하셨더군요. 우리 엄마 아빠가 농사 지으시다가 그 땅이 수용돼서 8억을 받았잖아. 그 돈으로 대학가 원룸 건물을 사서 월세 받고 편하게 사시는 중이지. 내가 외동아들이니 나중에 그 원룸 건물 다 내 거 되는 거 알지? 내가 공무원이니 죽을 때까지 연금 나올 테고 이 정도면 괜찮은 신랑감 아니니? 그래, 너희 부모님이 워낙 성실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완전 로또 맞으셨네. 잘 됐다. 그 덕분에 우리 부모님 건물주 돼서 콧대가 하늘 높이 치솟으셨지. 마음만은 100억대 부자시라니깐. 조만간 너랑 결혼한다고 말씀드리려고. 네가 우리 동네에서 특출나게 똑똑해서 유명했으니 아마 보람이 널 기억하고 계실 거야. 행동이 빨랐던 치혁이는 바로 부모님께 말씀드렸는지 전 소환 명령이 떨어졌어요. 남친 부모님께서 절 한번 보자고 하시더군요. 전에 9년을 사귀었던 남친도 그쪽 부모님이 반대해서 헤어졌으니 이번에도 날 싫어하면 어쩌지 란 감정이 앞섰어요. 더불어 저희 집이 그 동네에선 제일 부자였다가 완전히 망해서 야반도주한 입장이었기에 남친 부모님께서 그걸 기억하면 어떡하지? 란 생각도 들었죠. 일단 한번 부딪혀보자란 마음으로 약속 장소를 향했어요. 최대한 조신해 보이는 복장을 입고 남친 부모님을 뵀죠. 그런데 처음 마주하자마자 삿대질을 하며 절 향해 뭐라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넌 미를 추구하는 성형외과 의사라는 애가 창신구 하나 없이 그렇게 단촐하게 입고 나오냐? 집이 하도 가난해서 14K 큰 부채 하나 없더냐? 아, 야 치혁아, 우리 집 체력에 대해서 얘한테 말했냐? 아, 그렇지 뭐. 대강 얘기했어요, 엄마. 지방대 옆에 원룸 건물 하나 갖고 월세 받으며 살고 있다고요. 그래, 얘기 잘했다. 우리 건물주야. 알아? 네가 아무리 잘 나가는 의사라고 해도 뻐기면 안 되는 거야. 네가 어느 세월에 돈 벌어서 빌딩 하나 올릴 수 있겠냐? 안 그래? 어머님, 저 의사라고 뻐긴 적 없어요. 시혁 씨한테도 잘난 척 한 번 한 적도 없고요. 어머님 농사 지으시다가 건물 소유하게 되신 거 대단한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축하드려요. 우리가 옛날에 농사 짓던 건 네 기억 속에서 잊어져라. 구질구질했단 시절이니. 그나저나 말 나온 김에 옛날 얘기 좀 해보자. 니네 아빠가 사업망에서 잔뜩 빚만 지고 서울로 도망쳐 왔더랬지? 네 엄만 죽었었나? 아님 바람나서 딴 나라 갔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하구나. 네 엄마 얼굴 반반해서 그 시골 바닥에서 남자 좀 후리고 다녔지 아마?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마치 사실인 양 온 식당이 떠나가라 쩌렁쩌렁하게 떠드는 남친 엄마를 한 대 치고 싶더군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막말을 하세요? 저희 부모님 이혼하시고 아빠 사업 잘못되기 전에 엄마는 바로 남미로 이민 가셨어요. 아빠 성격이 워낙 철두철미하신 면은 있었지만 저희 부모님
두 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전 도저히 이 자리에 계속 못 있겠네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전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남친 부모님은 제 뒤통수에 대고 욕을 박더군요. 아니, 뭐 저렇게 싸가지 없는 기집애가 다 있어. 야, 이년아, 너 당장 돌아오지 못해? 어디 어른 앞에서 저 지랄이야. 의사랍시고 건물주인 날 우습게 보는 거야 뭐야? 야! 야! 남친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허둥지둥대며 절 쫓아 나오더군요. 미안해 보람아. 우리 엄마 건물주가 되더니 성격이 좀 변하셨어. 원래는 자상한 분이셨는데 참. 너한테 막말한 거 내가 대신 사과할게. 야, 양치혁. 너 나이만 먹었지. 아직도 엄마 품에 쌓여있는 마마보이구나. 내가 너희 엄마한테 그렇게 당하고 있으면 네가 대신 방패막이가 되어줘야지. 꿔다 넣은 보릿자루 마냥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 그러고도 네가 내 남자친구야? 결혼을 논할 자격이 있냐고. 나도 한땐 우리 엄마 아빠의 귀한 자식이었어. 지금도 우리 할머니한텐 귀한 손녀딸이라고. 내가 어려운 환경 다 해치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개고생했는 줄 알아? 집에 돈 좀 없다고 사람 이렇게 무시해도 돼? 만약 결혼하면 내가 공무원인 너보다 몇 배 더 벌 텐데 고작 10억 상당 원룸 건물 하나 갖고 사람 개무시해도 되는 거냐고.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앞으로는 완전히 방탄방패막이가 되어줄 테니 날 한 번만 믿어줘. 내가 잘할게.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무릎 꿇고 비는 남친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한테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이런 모습을 보이긴 싫더군요. 할머니께 우리 집이 가난해서 남친과 또 이별했다고 말하기 참 죄송했어요. 일단 우리 관계가 파토난 것을 비밀에 붙이기로 다짐했죠. 하지만 이놈의 남친은 절 가만두지 않았어요. 본인 업무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제 마음 돌리기에 쏟아붓더군요. 매일 병원으로 찾아오는 건 당연했으며 저희 집까지 찾아와 할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고하며 잘못을 빌었어요. 보람아, 치혁이가 울며불며 잘못했다고 하는데 한번 받아주려무나. 네가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까지 밤낮으로 용서를 빌겠니? 사람 하나 죽게 생겼구나. 그 부모라는 사람들 내가 기억하는데 성깔은 고약하기로 소문났었지만 농사는 성실하게 짓던 사람들이야. 워낙 가난하게 살다가 건물 찍어대니 어깨가 올라갔나 보구나. 그래도 결혼하고 네가 시부모로 잘 모시면 유해지지 않을까? 할머니도 몇 날 며칠을 이렇게 절 설득했고 치혁이도 집 앞에 드러누워서 자기를 다시 안 만나주면 죽겠다고 저러고 있으니 제가 참 난감했어요. 약 한 달 뒤 속는 셈 치고 남친과 다시 만나기로 했죠. 전 바로 상견례 자리를 잡았어요. 지혜로운 우리 할머니께서 그쪽 부모님들을 뵙고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시길 바란 것 같아요. 제가 해야 할 판단을 할머니께 미룬 거죠. 상견례 날 당일 전 오후 진료를 마치고 병원에서 곧바로 레스토랑으로 가기 위해 단장하고 있었어요. 그때 할머니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상견례 약속 시간 40분 전이었죠. 보람아, 방금 네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다. 여태 널 찾고 있었대. 우리가 서울로 야반도주 해버려서 우릴 찾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나 봐. 지금 중요한 상견례 자리이니 그쪽 레스토랑으로 바로 오라고 했어. 나도 나지만 네 친엄마가 사돈될 사람들을 봐야 하지 않겠니? 네? 뭐라고요? 할머니, 우리 엄마 말이에요? 남미로 이민 간 우리 엄마?
우리 엄마인 거 확실해요? 당연하지. 내가 아끼던 내 며느리 목소리를 못 알아듣겠니? 네 엄마 사연을 듣자니 놀라 자빠질 일이 많은데 일단 상견례 일정이 급하니 얼른 챙겨서 오려무나. 대화는 이따 하면 되니까. 전 그때부터 사지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마지막으로 봤던 엄마를 거의 20년 만에 볼 수 있다니. 날 까맣게 잊고 사는 줄 알았던 엄마가 지금껏 나와 할머니를 찾고 있었다니. 미움과 원망만 가득했던 엄마에 대한 감정이 고마움과 애틋함으로 바뀌더군요. 떨리는 몸과 마음을 가까스로 진정하고 빨리 택시를 잡아 타고 상견례 장소인 강남으로 향했어요. 폐지 주우며 소녀딸 뒷바라지 하느라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80대 중반에 꼬부랑 몸이 되어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했던 우리 할머니가 먼저 나와 계시더군요. 할머니도 긴장하고 흥분하셨는지 눈에 벌써 눈물이 그렁그렁 하셨어요. 잠시 후 남친과 예비 시부모님들이 등장했어요. 예비 시모의 얼굴은 여전히 똥 씹은 표정이었죠. 잠시 침묵이 흐르고 예비 시모의 닭똥집 같은 입에선 또다시 무식한 막말이 쏟아져 나왔어요. 거지같이 사는데 손녀는 잘 키우셨네요. 의사하면서 월 1,000씩 벌면 결혼 후 우리한테 용돈 한 500씩은 바쳐야지. 뭐라고요? 저희 할머니까지 오신 마당에 어머님 아버님은 또 막말이에요? 거지같이 살다뇨. 우리 할머니처럼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신 분이 또 어딨다고. 운 좋게 코딱지만한 원룸 건물 하나 가졌다고 눈에 뵈는 게 없으신가 보죠? 치혁이가 저한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서 이 자리까지 다시 나왔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잘 먹고 잘 사세요. 전 예비 시부모들에게 다 쏟아붓고는 할머니를 모시고 그 자리를 나와버리려 했어요. 그때 가만히 듣고 계시던 할머니께서 저쪽 편을 보고 지팡이를 드시더군요. 그러자 다른 자리에서 저희를 바라보고 계시던 분들이 이쪽으로 오셨어요. 얼굴을 자세히 보니 어렸을 때 헤어진 저희 엄마더군요. 보람아, 나 엄마야. 엄마 얼굴 알아보겠니? 상견례 자리라고 해서 바로 쫓아왔는데 뒷자리에서 듣자 하니 대화가 이상하더구나.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필 이런 때 우릴 딱 찾았네요. 예비 시부모라는 사람들이 우리 집 가난하다고 개무시하네요. 그래봤자 저 집도 한 10억대는 조그만 원룸건물 하나 가진 사람들인데. 뭐야? 야, 너 자꾸 우리 빌딩 보고 작다느니 코딱지만 하다느니 깔보는데? 네가 의사면 다야? 너 건물 아니 가게 한 칸이라도 있어? 부동산 한 개도 없는 게 까불고 있어 정말. 그러자 저희 엄마가 예비 시부모들을 붙잡고 한 말씀 하시더군요. 저기요, 저쪽 대로본 건물 보이세요? 강남역 근처 저 21층짜리 건물이 내 건데 우리 딸 명의로 돌려주려고 서울 왔습니다. 시가 750억쯤 되네요. 시가 750억짜리 21층 빌딩을 내 명의로? 저 포함 상견례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한순간에 눈이 휘둥그레해졌어요. 예비 시모는 또 바득바득 우기더군요. 아니 아줌마, 증거 있어? 저 건물이 아줌마 거라는 증거 있냐고. 우리 기죽이려고 아무 말이나 씨부린 거 아냐? 허, 증거? 안 그래도 내 비서가 서류 다 챙겨왔으니 한번 보고 내 소중한 딸을 깔보든지 말든지 하시지. 뒤에 있던 젊은 여자가 파일에서 등기부등본을 잔뜩 꺼내어 엄마한테 건네주자 엄마는 예비 시부모들 면전에 서류를 뿌렸어요. 내 이름 김경자요.
자, 눈알 있으면 똑똑히 보라고. 김경자 소유 맞지? 주민등록까지 깔까? 당신들은 이제 아웃이니 얼른 나가요. 어디서 코딱지보다 작은 건물 갖고 갑질이야? 예비 시부모와 치혁이는 기가 팍 죽어서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뜨려 했어요. 그때 엄마는 예비 시모의 어깨를 탁 잡더니 그쪽 원룸 건물이 어디에 있다고 했지? 내가 그쪽 원룸촌 건물 다 사서 싸게 월세 내놔서 당신의 원룸 공실나게 만들어버릴 거야. 그럼 그쪽도 다른 사람들한테 매너가 좀 생기려나? 분명 할머니 말로는 참 착하디 착한 성품의 엄마였다고 했는데 진짜 매섭더군요. 남친 가족들은 거의 도망치듯 자리를 빠져나가더군요. 그렇게도 울고불고 절 쫓아다니던 치혁이도 그 후로 얼굴을 볼 수 없었고요. 저와 엄마 할머니는 손에 손을 꼭 잡고 저희 집으로 와서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엄마,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언제부터 서울에 있었던 거예요? 또 강남 건물은 뭐고요? 재혼했던 너희 새아빠가 남미에서 의류 사업에 크게 성공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어. 그 돈은 다 서울 강남 빌딩에 투자했지. 돈 많이 벌어서 좋아했던 것도 한순간 그 지역에서 부자라고 소문이 나자 치안이 위험했던 남미에서 네 새아빠가 납치를 당해 그만. 나도 더 이상은 무서워서 그 지역에서 못 살겠더구나. 그 길로 모든 사업을 접고 서울로 돌아와서 너와 할머니를 찾기 시작했지. 맨 처음엔 당연히 고향집에 내려갔는데 다 망해서 서울로 올라갔다고 하더구나. 그때부터 돈을 쏟아 부으면서까지 너와 할머니 찾기에 혈안이 되었지. 결국 찾았는데 마침 너의 상견례 날이라기에 잔뜩 기대하고 나갔는데 참. 세상은 잔혹하지. 그치?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왜 이제야 날 찾아왔어요? 지금까지 할머니랑 둘이 살며 할머니가 무진장 고생 많이 하셨어요. 디스크 걸린 허리로 폐지 주우며 날 의사로 만들어주셨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 함께 살 때도 며느리인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는데 우리 보람이 이렇게 예쁘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우리 다 같이 큰 집에서 편하게 살아요. 제가 어머님 평생 잘 모실게. 고맙다 며느리야. 이제라도 우리를 찾아줘서 고마워. 내가 앞으로 살아야 얼마나 살겠니? 나한테 잘할 거 없어. 우리 보람이가 고생 너무 많이 했다. 보람이 잘 살게 해주면 그걸로 난 됐다. 얜 내 딸이나 다름없으니. 그날 하루 펑펑 울며 우리는 모든 회포를 다 풀었어요. 다음 날 바로 짐을 싸서 엄마가 마련해 놓은 집으로 향했죠. 엄마는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강남 건물을 제 명의로 돌려주셨어요. 다른 건물이 몇 개 더 있었기에 한 채를 팔아서 증여세도 해결되었죠. 전 거기에 제 전공인 성형외과를 개업했지만 그곳에선 딱 하루 일하고 있어요. 다른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수고해주고 계시죠. 대신 전 가정의학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일주일에 3, 4일을 전국 오지를 다니며 의료 봉사를 하고 있어요. 엄마와 할머니는 제게 남자친구도 만들고 편하게 살 것을 권유하셨지만 당분간은 이렇게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제 뜻대로 그리고 제 이름처럼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있네요. 좋은 의미로 뒤용박 팔자가 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지금까지 하루에 잠 4-5시간씩 자가며 열심히 살아온 결실을 이제서야 맺는 것 같기도 해요. 드라마 같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의 인생도 좋은 의미로 뒤웅박팔자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막 부록의 나이가 된 워킹맘이에요. 저는 아직 젊은 나이에 벌써 노무사 사무실에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약 5, 6년 전에 사무장이 돼서 지금까지 저는 저희 사무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요즘은 저희처럼 작은 사무실에 대해 비하하는 단어도 생기고 청년들의 인식도 별로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20대 어린 시절부터 이 사무실에서 제 모든 청춘을 바치며 열심히 일했고 업계에서도 저의 노력과 능력을 알아주시는 분들이 생기게 되었답니다. 물론 저도 처음부터 이 사무실이 좋아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저희 가족은 무려 5남매가 함께 지내는 대가족인데 첫째인 언니랑 둘째인 제가 나이로는 위에 있고 남동생과 쌍둥이인 막내들은 조금 차이가 나서 아무래도 먼저 성인이 된 언니랑 제가 도움을 좀 드렸어야 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물론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이지만 아무래도 연년생인 저와 언니를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남동생과 쌍둥이인 막내들까지 키우게 되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었죠. 자식들이 그래도 3년 정도는 차이가 나야 옷도 물려주고 다른 것도 좀 물려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매번 뭐든지 2, 3배로 돈이 들어가게 되니까요. 이런 집안 사정 때문인지 아님 원래 언니가 머리가 좋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언니는 항상 1등을 놓치지 않는 모범생이었어요. 어릴 땐 저랑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그래도 첫째로서의 책임감이 장착되어 있어 저랑은 확연히 달랐어요. 남동생과 막내들이 태어난 이후에는 그게 더 강해졌고 저도 그때는 철이 들어 언니처럼 공부도 알아서 하고 동생들도 알아서 챙기게 되었죠. 그랬던 언니는 대학도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고 졸업 후 취업도 곧바로 했어요.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중견기업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죠. 저는 언니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장학금을 몇 번 받으면서 대학을 다녔고 졸업 후에는 이런저런 조건 따지지 않고 취업해 경제활동을 시작했어요. 그게 제가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노무사 사무실이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대학 졸업하기 직전에 단순히 사무 보조 일을 하는 알바생을 구한다길래 알바생으로 들어가 일을 시작했는데 그 사무실 대표님 2분께서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정직원으로 일해볼 생각이 없냐고 먼저 제안을 해주셨어요. 제 입장에서는 사무실이 집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이어서 동생들을 돌보며 일을 하기엔 딱 좋았고 일을 하다 보니 또 나름 재미를 붙이게 되어 그렇게 정직원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저희 사무실이 지금처럼 크고 으리으리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상가 건물 2층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이었죠. 저는 그 당시가 조금은 그리운 것도 있는데 대표님 2분이 부부셨기 때문에 회사가 참 가족적인 분위기였거든요. 같이 일을 하며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많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사무실은 점점 더 잘 되어갔고 점차 사무실을 확장해 나가다가 나중에는 아예 신축 건물로 위치를 옮기게 되었답니다.
저희 사무실이 이사하는 날, 저희 사무실은 중요한 업무만 일찍 처리하고 다 같이 회식을 했어요. 점심에 회식을 하고 그날은 일찍 귀가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들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다들 조심히 들어가시고 앞으로 새 사무실에서도 열심히 해봅시다. 그동안 다들 고생 많았어요. 송주임은 잠깐만 우리랑 얘기 좀 할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 싶어서 대표님들을 따라 근처 카페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이번에 사무실 이전하면 송주임이 실장 자리를 좀 맡아줬음 해. 물론 페이는 그에 따라서 섭섭하지 않게 지급을 할 거고. 송주임, 아니, 송 실장만 괜찮다면 내일부터라도 당장 계약서를 다시 쓸 수 있어. 송 실장 생각은 어때?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야 좋게 봐주셔서 제안해 주신 건데 싫을 일이 있나요? 그런데 제가 그 일을 맡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무실 보면 실장직은 그래도 좀 좋은 대학 나오시거나 이쪽 일을 잘 배운 분들이 하시던데. 걱정 마. 송 실장처럼 일머리가 좋은 사람은 금방 배울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화려한 학벌 가지고 있는 사람 100명 온다 그래도 송 실장 못 이기지. 우리 사무실이 구멍가게였을 때부터 함께 해온 사람인데. 그래도 다른 사무실 실장님들 보면은 최소 법학과 나오시고 그러셔서. 그래? 송 실장이 필요하면 교육도 받게 해줄게. 우리는 그 생각까지 해본 적은 없었지만 송 실장이 그게 신경이 쓰인다면야. 우리가 아는 친구 중에 신림에서 강의 오래 한 친구 있어. 송 실장 집도 가까운데 거기서 필요한 공부도 하고 그래. 비용은 걱정하지 말고. 감사해요, 대표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그런 소리 하지 말어. 우린 송 실장처럼 야무지게 일해주는 사람이 아무리 오래 일해도 없더라. 귀한 인재니까 귀하게 대해주는 것뿐이야. 우리는 송 실장이 오케이만 해주면 그냥 땡큐야. 아, 네, 감사해요.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대표님들의 배려로 약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공부와 일을 병행하게 되었어요. 제가 공부를 하는 걸 아시니 업무적으로도 최대한 배려를 해주셨죠. 그리고 나서 실장으로 일을 하게 되니 확실히 자신감도 붙고 그 분야에 대해 더 깊이 알 수가 있더군요. 그렇게 업무가 숙달되고 나니 경제적으로나 커리어적으로 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마침 그때쯤 되어서 동생들도 성인이 되면서 제 앞가림을 하기 시작했고요. 사람이 숨 쉴 틈이 생기니 곧바로 인연이 찾아들게 되더군요. 바로 그 다음에 저는 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저희는 약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제 결혼 소식에 대표님 두 분은 정말 친정 부모님처럼 기뻐하셨어요. 축의금도 직계 가족처럼 많이 주셔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가 손사래를 치며 이렇게 많이 주지 않으셔도 된다고 해도 두 분은 어느새 저를 창업 멤버라고 부르시며 가족이나 다름없으니 그럴 수는 없다셨어요. 제가 무슨 창업 멤버예요. 저도 두 분이서 사무실 차린 지 4년 만에 들어간 건데요. 아, 우리 사무실에서 송 실장만큼 오래된 사람이 어딨다고 그래. 우리가 송 실장이랄까봐 현금 안 뽑고 계좌이체 한 거야.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이쁘게만 살아. 그래, 이 대표 말이 맞아. 이런 거 줄 때 냉큼 받아야지. 새색시가 야무지단 소리 듣고 그러는 거야. 아유, 우리 딸내미도 송 실장처럼 예쁠 때 얼른 시집 가야 하는데. 헤이, 따님분이 엄청 미인이셔서 남자분들이 줄을 서실 것 같은데요. 모르는 소리 말어. 애가 통 어디 나가질 않고
집에서만 늘어져 있으니 원. 그럼 시간 되시면 제 결혼식에 한번 같이 와보세요. 저희 신랑이 인맥이 좀 넓어서 그날 친구들도 많이 온다고 했거든요. 왜 결혼식에서 만나서 인연이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잖아요. 어머, 그러네. 송 실장 남편이 금융위 일하잖아. 그래. 딸내미도 같이 데려가야겠다. 대표님 부부에겐 저랑 동갑인 딸이 한 명 있었는데 첫째 아들과는 5살 차이가 나는 막둥이로 어려서부터 금이야 오기야 하고 키우셨다고 해요.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딸이 어렸을 때 몸이 좀 약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두 분이 더욱더 귀하게만 키우셨다고 합니다. 저도 그 딸이 몇 번 저희 사무실에 왔어서 얼굴을 봤었어요. 그 사람은 대표님 두 분의 장점만 쏙 빼닮아 정말 미인이었어요. 인상이 좋은 대표님들과는 다르게 그렇게 살가운 느낌은 없었지만요. 딱 보면 새침대기 부잣집 외동딸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워낙 저희 대표님들이 좋은 분들이신 걸 알았기에 그때까지는 그 딸이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대표님들은 정말로 제 결혼식에 딸을 데려왔고 딸은 제 결혼을 축하하는 기색은 하나도 없고 내내 피곤한 표정만 짓는 것 같더군요. 그렇지만 그날은 워낙 저도 정신이 없었기에 그런 거에 하나하나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뒤 다시 업무에 복귀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저희 신혼집에 집들이를 온 남편의 동생, 그러니까 도련님이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형수, 저번에 왜 형수 결혼식에 형수네 회사 대표님이라던 분들 있었잖아요. 따님이랑 같이 오신. 아, 네, 맞아요. 회색 원피스 입고 계셨던 분이 따님이세요. 네네. 그 머리 반묶음 하셨던 분. 그분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아, 맞다. 내 친구 진혁이도 물어봤었는데 당신한테 물어보는 걸 깜빡했네. 그분 남자친구 있으셔? 아니, 내가 알기론 없어. 근데 왜? 소개해줄까? 형 친구한테는 일단 남친 있다고 해.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 참나. 야, 내 와이프 생각은 안 하냐? 그냥 아름아름으로 소개시켜주는 거랑 가족을 소개시켜주는 게 같아. 가을이한테는 대표님 딸이라고. 참나. 나 진지해. 일단 소개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설령 잘 안 되더라도 형수한테는 피 안 가게 할게요. 그분 저랑 동갑이세요. 도련님한테는 3살 누나인데 괜찮으세요? 더 좋은데요. 능청스러운 도련님 말에 저희 부부는 빵 터졌고 저는 그 다음날 바로 대표님께 이 사실을 알렸어요. 이때는 제가 좀 실수한 것 같네요. 저는 당연히 대표님들이 좋은 분들이시니 딸도 그럴 거라고 제 멋대로 추측한 것이었죠. 대표님들은 제 말에 정말 기뻐하셨고 그렇게 두 사람의 선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새침대기 같던 동서가 어떻게 도련님께 마음을 열게 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고 약 1년 후에 식을 올리게 되었답니다. 그 사이 저는 실장에서 사무장으로 한 번 더 승진을 하게 되었고요. 시부모님께서는 남편도 저도 차례로 승진을 하고 도련님까지 장가를 가게 되니 경사가 끊이질 않는다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표님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대표님들은 사석에서는 저를 복덩이라고 부르며 정말 예뻐하셨죠. 어서 와 우리 복덩이. 오는데 고생했지? 갑자기 비가 쏟아져가지고 차 많이 막혔니? 아니요. 그건 괜찮았어요. 근데 땡땡 회사 장의사가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그 양반 그거 나이 들수록 말만 길어지는 것 같아.
고생했어. 얼른 식사부터 하자. 여기가 저번에 박영만 이사가 소개해준 식당인데 음식이 괜찮더라고. 금대구이부터 먹어봐봐. 아우, 근데 너무 많이 시키신 거 아니에요? 여기 금액도 비싼데. 원래 결혼할 인연 소개해준 사람한테는 이 정도 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이번 분기에 송 사무장이 따낸 계약이 몇 건인데. 맞아. 이제 사돈될 인연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음식 많은 건 걱정 마. 남는 건 우리가 다 먹을 테니까. 우리 예지랑 잘 지내줘. 아마 나이도 같으니 맞는 게 많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둘이 동갑이라고 마냥 편하게 두지 말고 송 사무장이 잡아야 할 때는 확실하게 잡아. 형님은 원래 그래도 돼. 알겠지? 말 안 들으면 우리한테 일러 바쳐도 되고. 그렇게 대표님들에게 비싼 음식도 대접받고 동서와 도련님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도련님은 결혼식 날 하루 종일 입이 귀에 걸린 채로 다니시더군요. 두 사람은 모두의 축복을 받고 결혼식을 올렸고 저는 새로 생긴 동서와 앞으로 잘 지낼 생각으로 조금 들떴습니다. 처음 두 사람이 연인이 됐을 때는 저희 부부랑 같이 놀러도 가고 더블 데이트도 하자며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서로 일이 바쁘다 보니 한 번도 제대로 일정을 맞춘 적이 없었거든요. 워낙 연애 기간도 짧았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까지는 동서의 성격을 자세히 몰랐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동서 성격은 보통이 아니었어요. 막말로 싸가지가 없어도 너무 없더군요. 그전에는 아무래도 동서가 워낙 이쁘기도 하고 대표님들도 좋은 분들이니 동서가 보기에만 도도해 보일 뿐이지 내성적인 성격인가 보다 하고 제가 알아서 긍정적으로 해석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쁜 사람은 아닐 거라고요. 하지만 처음 동서에 대한 환상이 깨지게 된 건 동서가 신혼여행을 다녀왔을 때였습니다. 결혼한 지 불과 보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죠. 아무래도 대표님들이 두 분 다 돈을 잘 버시고 도련님도 IT 회사를 다니며 높은 직급인 분이셨기에 동선의 신혼집은 정말 좋은 곳이었어요. 초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서울에 위치한 비싼 땅들 중에서도 유명한 지역에 그것도 50억짜리 고급 빌라에 들어갔거든요. 동서의 신혼집은 정말 현관부터 복도까지 번쩍이지 않는 구석이 없이 으리으리하더군요. 남편이 주차를 하는 동안 저는 선물을 챙겨 먼저 올라가 있기로 했어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는데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서 안에서 사람이 열어준 것인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현관으로 조심스레 들어서며 두리번거리는데 저 멀리서 동서가 나타나더군요. 왔어요? 한쪽 귀에 귀걸이를 걸면서 인사도 없이 저를 한번 힐끗 보더니 그 한마디만 하는 겁니다. 반갑게 인사하려던 저는 주춤하고 말았어요. 동서 축하해. 오면서 봤는데 집 정말 좋더라. 이건 별건 아니고 우리가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 준비한 건데. 형님, 오실 때 배달 온 거 없었어요? 배달? 아니, 없었는데. 이상하다. 벨 울리길래 배달인 줄 알았는데. 마침 그때 초인종이 한 번 더 울리는 거예요. 그러자 동서가 제게 턱짓을 하며 말하더군요. 왔나 보다. 가서 열어줘요. 저 잠깐 안에 들어갔다 와야 해서. 그리고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들어가 버렸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일을 시키니 순간 제가 손님이 아니라 파출부가 된 느낌이 들어 황당했네요. 그래도 좋은 날이니 좋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손님들이 오니까 분주하게 준비할 게 많다 보니
정신이 없나 보다 하고요. 나중에 잘 타이르면 되겠지 하고 배달을 받아주었어요. 동서는 음식을 이것저것 엄청나게 많이 시켜 놓았더군요. 당연히 안에서 음식도 하고 있을 거란 생각에 동서가 손이 엄청 크구나 생각했는데 막상 주방에는 불도 안 켜져 있고 휑한 거예요. 무거운 배달 봉지를 들고 낑낑거리며 주방을 찾아온 저는 뭔가 허탈했어요. 대체 손님한테 배달 음식을 맡기고 어딜 갔나 싶었는데 잠시 후 동서가 주방으로 들어오더군요. 옷도 갈아입고 귀걸이며 팔찌며 한껏 꾸민 모습으로요. 그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곧이어 남편과 도련님도 들어왔고 저는 두 사람을 보고 동서에게 한 소리 하려던 걸 멈추었습니다. 저희 도련님은 되게 싹싹하신 분이라 들어오자마자 살갑게 인사를 해왔거든요. 아, 형수, 여기 계셨어요? 아니, 이게 뭐예요? 땡땡 브랜드에서 접시 세트도 다 나오네요. 와, 너무 고급지다. 아우, 뭘 이런 걸 다 들고 오셨어요. 그럼 집들이에 빈손으로 올 수는 없잖아요. 이거 손님 대접할 때나 두 분 분위기 내실 때 쓰시라고 챙겨봤어요. 그렇게 비싼 거 아니니까 잘 쓰세요. 역시 형수, 센스 장난 아니네요. 근데 이거 비싸 보이는데? 이 브랜드에서 나온 건 티슈 한 장이라도 몇만 원일 텐데. 고마워요, 정말. 얼른 앉으세요. 저희가 음식 차릴게요. 같이 해요, 같이. 그렇게 바지런하게 그릇에 배달 음식을 옮겨 담고 식탁을 차리니 시부모님 오시는 시간 딱 맞춰 식사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분위기가 들뜨게 되자 저도 기분 나쁜 내색은 안 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맞춰 행동했죠. 그리고 워낙 시댁 식구들이 좋은 분들이라 저절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동서가 시킨 음식은 단순한 배달 음식이 아니라 고급 호텔식과 다름없는 퀄리티더라고요. 송로버섯에 랍스터에 스테이크까지. 덕분에 확실히 분위기가 더 좋아졌던 것은 사실이네요. 아우, 이 귀한 걸. 둘째 아가 차리느라 너무 고생했다. 집도 어쩜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니? 그러게, 우리 집이랑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니냐? 우리 집 거실이랑 화장실 합친 것보다 이 주방이 더 크겠다. 에이, 안 그래. 보기에만 그렇지. 이쪽은 세탁실이야. 붙박이라 좀 넓어 보이는 건 있어. 이게 주방이 넓은 거예요? 사시는 곳이 얼마나 좁길래 그래요? 우리 집은 평수가 작아서요. 실평수가 30평이에요. 30평짜리요? 왜 그런 데 살아요? 우리 사무실이랑 남편 회사랑 가깝거든. 그리고 솔직히 내가 처음에 돈을 많이 못 모아둬서 그래. 뭐 그만하면 됐지. 위치도 괜찮고 나중에 애 생겼을 때 학군도 나쁘지 않은 편이야. 그래. 그리고 첫째 아기가 워낙 알뜰하고 돈도 잘 굴리지 않니? 그 아파트도 보면 볼수록 알짜배기더라. 우리 첫째가 확실히 보는 눈이 있다구나. 아니, 왜 돈을 못 모았어요? 저희 엄마 아빠가 월급도 많이 줄 텐데? 우리 집이 5남매거든. 동생들이 아직 어렸어서 내가 처음에는 벌어서 집안에 좀 보태고 그랬어. 5남매요? 진짜 무식하게 많이 낳았네요. 동서의 마지막 말에 한순간 분위기는 싸해졌죠. 다들 당황한 눈빛으로 동서를 쳐다보고 할 말을 잃은 듯 했죠. 곧이어 시어머니가 엄한 목소리로 동서에게 한 소리를 하셨어요. 너 그게 대체 무슨 무례한 소리니? 너희 형님, 그것도 형님 부모님한테 말이야. 5남매가 얼마나 다들 예쁘고 착한지 알아? 그렇게 다복한 집안인 게 오히려 축복이지. 같이 사는 우리 아들이랑 시부모인 우리도 네 형님을 얼마나 대견하게 생각하는지 모른다. 그런데 이제 막 막내로 들어와서
더 조심해야 하는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니? 아유, 엄마 말이 맞아. 당신이 뭘 좀 모르네. 요즘 우리 형수네 같은 애국자 집안이 얼마나 귀한데. 그리고 형수님 오남매 중에 반 이상이 스카이 대학 나왔죠. 공부도 엄청 잘했잖아요. 네, 언니랑 막내들이 그랬어요. 동서, 남의 집에 대해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까부터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집들이 축하해주러 온 손님한테 그렇게 인사도 안 하고 당연한 듯 일 시키는 것도 예의가 아니고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성실하신 분들이고 자녀 계획을 일부러 크게 세우신 것도 다 우리들을 위해서였어. 앞으로 함부로 대하거나 말하는 행동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그래, 둘째 네가 말 실수했다. 형님한테 그렇게 할 말 못할 말 못가리만 쓰나. 다음부터 주의하거라. 시아버지의 말을 끝으로 그 일은 일단락이 되었고 남편과 도련님의 노력으로 대화 주제는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어색했던 분위기는 곧 다시 풀렸고 저도 애써 웃으며 식사를 마쳤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저를 한 번 더 달래줬어요. 아까 재수가 말을 심하게 해서 속상했을 텐데 집에 가다가 당신 좋아하는 디저트라도 하나 먹고 가자. 오늘 일은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풀어. 다음에 또 그러면 그때는 나도 따끔하게 한 소리 할 테니까. 그날은 그렇게 남편과 달달한 초콜릿 케이크를 먹으며 마음을 풀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동안 동서에 대해 신경을 끄고 살았죠. 매일 출근해서 마주하는 대표님들께도 별말 않고 평소처럼 지냈고요. 한번 이런 일이 있었다고 쪼르르 달려가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아무래도 대표님들도 자기 딸 욕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는 않으실 테니까요. 괜히 좋았던 관계마저 망가지게 될까봐 저는 일단은 침묵을 택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제 편인 걸로 좋겠어요. 할 일에만 집중하며 살다 보니 그날의 일은 점점 잊혀져 갔고 저희 집에서는 계속해서 겹경사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막내 동생들이 차례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고 셋째 동생도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활용점정은 저였는데 저희 부부에게 선물과도 같은 아이가 생기게 된 것이었죠. 시댁 식구들도 진심을 다해 축하해 주었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기뻐했어요. 임신 소식을 알리고 몇 주 뒤에 시댁 식구들은 저희 부부를 축하해 주기 위해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첫 손주가 생긴 시부모님은 입이 귀에 걸리셨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었죠.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니까 참. 원래 임신 초반에 여자가 이렇게 힘쓰는 거 아니다.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했어? 아들, 임신한 아내가 이렇게 요리하게 그냥 냅뒀니? 아니에요, 어머님. 나물이랑 찌개만 제가 하고 나머진 남편이 해줬어요. 아버님, 어머니야말로 편하게 오시라니까. 뭘 이렇게 많이 챙겨오셨어요. 이게 다 뭐예요? 아침 저녁으로 식사 전에 먹거라. 이게 임신했을 때 그렇게 좋다더라고. 그런데 아가, 입덧은 없니? 멀쩡해 보이는구나. 네, 저저번 주에 잠깐 속이 울렁거리길래 입덧인가 싶었는데 잠깐 그러다 말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입덧이 거의 없는 편이셨다고 하는데 저도 엄마 닮아서 그런가 봐요. 다행이다, 다행이야. 그럼 바지런히 챙겨 먹거라. 골고루 먹어야 아이도 너도 건강한 법이다. 온갖 몸에 좋은 음식이며 약재들을 잔뜩 챙겨오신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당부를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저를 친딸처럼 챙겨주시는 모습에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모릅니다. 시아버지 역시 무뚝뚝한 말투셨지만 언제든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라며
저를 다독여 주셨답니다. 곧이어 도련님과 동서도 도착했고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며 한동안 아이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어요. 동서는 제게 축하한다 어쩐다 얘기는 안 했지만 적어도 지난번과 같은 무례한 언행을 저지르진 않더군요. 얌전히 밥만 먹길래 저도 굳이 그쪽으로는 신경 쓰지 않고 있었죠. 잘만 하면 평화롭게 그날 하루가 끝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질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식사를 하면서 제가 만든 반찬들이 다들 너무 맛있다며 칭찬을 하신 거예요. 특히 김치랑 장아찌가 맛있다며 계속 칭찬을 하셔서 제가 다음에 김장 제대로 하면 나눠드리겠다고 했답니다. 한마디도 안 하고 얌전히 밥만 먹던 동서도 웬일인지 칭찬에 가담하더군요. 그러더니 김치가 담긴 접시를 젓가락으로 톡톡 치며 이러는 겁니다. 이따 갈 때 좀 싸줘요. 마치 식모대하듯 하던 말투에 저는 대번에 기분이 나빠졌고 눈치 빠른 도련님이 재빨리 동서를 나무라기 시작했어요. 공손하게 말해, 공손하게. 반찬 맡겨놨어. 형님 이제 홀몸도 아니신데 가져다 주더라도 당신이 가져다 줘야지. 그 말투는 대체 뭐야? 얼른 죄송합니다 해. 도련님이 먼저 나서서 나무라자 다른 가족들은 조용히 있어서요. 시부모님은 불어 더 저에게 친절하게 말을 거시며 동서를 아예 무시해버리셨죠. 저 역시 시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며 동서의 말은 싹 무시해버렸습니다. 도련님의 말에 동서는 다시 입을 다물고 밥을 먹더군요. 죄송하다는 말은 안 했지만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넘어갈 수 있었어요. 딱 이 타이밍에 화장실을 다녀오느라 시어머니께 뒤늦게 이야기를 전해들은 남편이 굉장히 화를 냈죠. 자기가 그때 있었어야 한다며 굉장히 아쉬워하면서요. 그래도 도련님 선에서 잘 정리가 됐으니 저는 괜찮다고 웃어 넘겼습니다. 설마 이 정도까지 가족들이 눈치를 주는데도 버릇을 못 고칠까 싶었어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그리고 좋은 고등교육도 다 받고 자랐을 사람이 아무렴 이 이후에도 무례를 범할까 싶었죠. 놀랍게도 저의 이런 생각은 커다란 오산이었더군요. 계절이 바뀌고 제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나란히 70번째 생신을 맞으셨어요. 두 분이서 생신이 거의 일주일 차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도 한꺼번에 축하를 해드렸었는데 이제는 칠순까지 껴있으니 저희는 큰맘 먹고 고급 한정실을 예약하고 효도관광도 함께 보내드렸답니다. 비록 자식인 저희는 같이 여행을 가지 못했지만 어르신들을 잘 모셔준다고 소문이 자자한 분을 찾고 찾아내 가이드를 시켜드렸죠. 식사를 마치고 이동을 하시면 됐었기에 저희는 일단 다 같이 식당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식당이 저희 사무실과 멀지 않은 곳이었기에 저는 차를 안 끌고 출근했다가 걸어서 식당으로 갔고 다른 사람들도 퇴근하는 대로 넘어오기로 했죠. 제가 가장 먼저 도착했는데 바로 뒤이어 도착한 사람은 동서였어요. 제가 먼저 동서의 차를 알아보고 아른채를 했는데요. 바로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릴 줄 알았던 동서는 주차 공간에 제대로 진입을 못하더라고요. 자리가 그렇게 좁은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뒤엔 기다리는 차도 있고 그래서 제가 도와주려고 핸들을 일단 왼쪽으로 꺾으라고 말하기 위해 운전석 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동서는 제가 다가가자마자 아예 시동을 끄고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당연하다는 듯이 차키를 넘기더라고요. 일단 급한 마음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차에 타서 대신 주차를 해줬는데
막상 차를 타면서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주차를 마치고 동서를 찾아보려 했는데 동서는 이미 온데간데 없더군요. 두리번거리며 1층 엘리베이터 앞으로 오자 거기서 태연하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동서를 볼 수 있었죠. 저는 화가 나는 걸 꾹 참고 동서에게 말했어요. 갑자기 그렇게 차를 버려두고 가버리면 어떡해. 이 동네 안 그래도 차도 많고 복잡한데 이럴 거면 그냥 차를 끌고 오지 말지 그랬어. 형님이 했잖아요. 차 키요.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차 키를 달라며 손을 내미는데 그때 처음으로 애가 싸가지가 없어도 너무 없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이건 도가 지나쳤잖아요. 내가 동서 발렛기사야? 지금 이게 무슨 태도야? 동서가 못하는 거 내가 대신 해줬으면 고맙다고 인사를 해도 모자랄 판에 사람 쳐다도 안 보고 손만 딸랑 내미는 건 대체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고. 아, 잘하는 사람이 했으면 됐잖아. 뭘 그렇게 재고 따져? 애초에 여기 네가 알아본 데 아니야? 주차 공간도 좁아 터진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뭐가? 이젠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어? 어디다 대고 반말이냐고. 너 내가 이런 얘기까지는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예절 교육이라고는 안 받고 자랐니? 어쩜 이렇게까지 막 나갈 수가 있어. 어이가 없네. 그럼 너랑 나랑 뻔히 동갑인 거 서로 아는데 내가 말끝마다 존대라도 해줘야 된다는 거야? 네가 더 나이 많은 사람이랑 결혼했다고? 막말로 위아래 따질 거면 난 네 상관 딸이야. 정신 차려. 지금 말 다 했어? 처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있지 않고 둘이서만 대화를 나눠보니 동서는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인간이었어요. 언쟁을 하면서도 동서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충격적이었죠. 진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지 싶었다니까요. 목소리가 높아지자 사람들이 죄다 한 번씩 쳐다보고 가는데 저는 그런 걸 느낄 새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디선가 남편이 나타나더군요. 생각해보면 식당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싸우고 있었으니 당연히 남편이 오다가 발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남편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화가 난 얼굴로 동서를 혼냈습니다. 내가 저기서부터 오면서 듣는데 진짜 재수씨 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네. 저번부터 내 와이프한테 뭐 하는 짓이야? 내 와이프가 당신 발렛도 아니고 말이야. 저번에 집들이 갔을 때도 얼굴 보자마자 인사도 없이 일부터 시켰다며. 그건 대체 어디서 배워 처먹은 버르장머리냐고. 우리 와이프가 형님이건 친구건 간에 사람으로서 차려야 할 예의가 있는 거야. 어디서 자꾸 그렇게 못 배워 처먹은 언행을 계속하고 자빠졌어. 계속 오냐오냐 넘어가 주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모양인데 이건 당신 부모 욕먹이는 짓이야. 알아? 누가 못 배워 처먹었다는 건지 모르겠네. 공공장소에서 목소리 높이고 남의 부모 욕하는 건 뭐 교양 있는 행동인 줄 알아요? 없이 사는 티 좀 그만 내요 진짜. 수준 떨어지게. 기가 막힌 동서의 말에 남편은 앞으로 그딴 식으로 굴 거면 가족 행사에 참석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놨어요. 그때 가장 늦게 도착한 도련님이 그제야 이 모든 소란을 보게 되었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후다닥 오더니 동서 뒤통수를 냅다 아래로 눌러 우리 부부한테 90도로 인사를 시켰어요. 얼른 죄송하다고 해. 얼른. 당신 미쳤어? 아, 이거 안 놔? 진짜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야, 넌 이딴 여자를 지금 와이프라고 집에 들어놨냐? 어? 너 앞으로 이 여자 우리 가족 행사에 2번 다시 데려오지 마. 알겠어? 아예 이혼을 해버리던지. 당신 당장 사과 안 해? 내 머리에 손대지 마.
결국 도련님은 동서를 질질 끌고 다시 주차장으로 갔어요. 저희 부부는 식당으로 먼저 올라와 버렸죠. 식당 앞에서 함께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별일 없다는 듯 시부모님을 뵈러 갔습니다. 먼저 와 계셨던 시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희를 반기셨고, 잠시 후 얼굴이 벌개진 채 올라온 도련님은 동서가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오게 되었다며 죄송하다고 전해달라더라며 거짓말을 하셨죠. 개인적으로는 도련님이 좀 안쓰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시부모님 주의를 돌리기 위해 선물을 건네드렸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분위기를 띄우며 식사를 했고, 때맞춰 도착한 벤에 시부모님을 안전히 모셔드렸죠. 시부모님께서는 여행을 다녀오고 한 번 더 보자며 기분 좋게 인사하시며 가셨고, 저희는 어색하게 도련님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그날 이후로는 출근을 하기가 싫어지더군요. 사무실에 가면 거의 매일 대표님들을 봐야만 했으니까요. 저에게는 여전히 변함없이 잘해주시고, 제가 그간 은혜도 많이 입었던 두 분이었지만 대표님들을 볼 때마다 자꾸 동서가 떠올라 기분이 나빠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동서의 어머니이신 박 대표님이 제 표정을 보곤 혹시 몸이 많이 안 좋냐며 임신한 저를 배려해 주시려고 하셨는데, 차마 거기에 대고 그날의 일을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다만 조금씩 대표님들을 피해 다니려 했고, 그렇게 저희 사이는 점점 알게 모르게 투명한 벽이 생기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일적으로 박 대표님께 얘기 드릴 게 있어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대표님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더군요. 전화를 받은 박 대표님은 갑자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혼비백산 하시는 거였어요. 대표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손주가 사고를 당했대. 송 사무장, 나 빨리 병원부터 가봐야겠어. 많이 다쳤대요? 우리 손주가 수혈을 받기가 어렵거든. 혈액형이 특이해서. 이거 어떡하지? 빨리 정 대표한테도 연락을 해봐야겠는데. 손주분 혈액형이 뭐예요? B형인데 RH- 혈액형이라. 제가 해드릴게요. 저랑 같이 가요, 대표님. 괜찮아요. 저랑 빨리 가시면 돼요. 박 대표님은 눈이 탁구공만큼 커진 채 절 보시더군요. 송 사무장이 RH- B형이야? 네, 전에 말씀드린 적 있긴 했는데 그때 대표님이 취해 계셔서 기억을 못 하셨나 보네요. 얼른 가요. 저는 경황이 없으신 박 대표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해 수혈을 하겠다고 하니 저는 임산부라 수혈이 어렵다더군요. 그래서 저는 급한 대로 셋째 동생을 불렀어요. 셋째 동생은 학교 교사였는데 마침 방학 중이라 시간이 여유로워 금방 병원으로 와주었죠. 그리고는 자전거 사고가 크게 난 아이에게 수혈을 해줬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다른 가족분들이 저와 제 동생을 천사처럼 바라보시더군요. 동서의 오빠 되시는 분은 겉옷도 못 걸치고 셔츠바람으로 뛰어오셔서는 제 손을 잡고 감사하다는 말만 무한정 반복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출장 가던 길에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든지. 너무나 감사해요. 저희 아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나는 송 사무장 혈액형을 까맣게 잊고 있었지 뭐야. 세상에는 얼마나 귀인이야. 그래. 인연도 이런 인연이 있나. 저도 어렸을 때 아빠가 걱정을 많이 하셔서 그 마음 잘 알아요. 저희 할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아빠도 일부러 자녀를 많이 낳으셔서 저희 집안 분들 중에는 RH- 혈액형이신 분들이 꽤 있어요. 언제든 급한 일 생기시면
말씀해 주세요. 세상에, 아버님이 너무 현명하시네요. 저희는 아들 하나뿐이라 이제라도 자녀 계획을 다시 세워보든지 해야겠습니다.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드려야 할지. 그렇게 대표님 가족분들이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 때 어디선가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어요. 제 벨소리였죠. 제가 업무상 전화 올 것이 많았거든요. 그날도 급하게 병원에 온 거라 당연히 거래처에서 전화가 온 줄 알았는데 액정을 보니 동서더군요. 글자만 봐도 피곤해지는 그 동서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무슨 생각이라는 걸 하기도 전에 본능적으로 스피커폰을 틀고 전화를 받아버렸어요. 무의식적이긴 했지만 100% 고의로한 행동이었죠.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쌀쌀맞은 동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더군요. 동서, 무슨 시댁에 김장김치 갖다 줬어요? 통화 내용을 들은 대표님 가족들은 한순간에 얼어붙었고 저는 익숙한 듯 대꾸했어요. 저번에 너무 맛있다고 하셔서 하는 김에 좀 더해서 가져다 드렸지. 그때 나도 달라 그랬잖아. 오늘 집에 가면 택배로 보내요. 택배비 없으면 착불로 보내던지. 그건 봐줄 테니까. 사람이 말을 하면 대꾸를 해. 네가 해달라는 대로 요자도 붙여주고 있잖아. 제가 가만히 있자 박 대표님, 제겐 안 싸돈 되는 동서의 엄마가 제 핸드폰을 낚아채 가셨어요. 그리고는 엄청나게 화를 내셨죠. 너희 기집애, 너 지금 어디야? 엄마? 네 형님한테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너 이따구로 가르쳤어? 이 퇴바라진 거사. 솔직히 일부러 들려드린 거긴 했지만 저도 박 대표님이 그렇게까지 화를 내실 줄은 몰랐어요. 동서의 오빠 되시는 분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끌끌 찼고 정 대표님은 그 자리에서 차키를 집어들고 일어서셨죠. 송 사무장, 정말 미안해. 우리가 애를 너무 오냐오냐 버르장머리 없이 키웠어. 그래도 말수는 적어서 애가 눈치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도 딸애가 이 정도까지 막대 먹은 줄은 지금 알았네. 내가 사돈 총각 볼 낯이 없구만. 정말 미안해. 박 대표님은 험한 말들을 쏟아내시다가 전화를 끊고 제게 핸드폰을 돌려주시면서 저에게 역시 연신 너무나 미안하다고 한참을 사과하시다가 병실을 나가셨어요. 딱 봐도 두 분이 같이 동서에게 가시는 것 같은데 동서가 제발 이번에는 정신을 차리길 저도 내심 바랐네요. 알아서 가정교육이 이루어지겠거니 하고 저는 동생과 함께 비싼 식사까지 대접받고 각자의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당시 결혼을 목전에 앞두고 있던 동생은 저의 승리를 축하한다며 박수를 쳐주고 돌아가더군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났지만 아주 틀린 말도 아니기에 내심 기분은 좋았어요.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들어와 쉬고 있는데 밤 8시쯤 박 대표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혹시 지금 잠깐 집 앞으로 나와줄 수 있겠냐고요. 박 대표님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긴 했어요. 그 점 많은 성정에 얼마나 제가 신경이 쓰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 잘 나누고 와야지 라는 생각으로 현관 앞으로 나갔는데 전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대표님 두 분 옆에 동서가 머리가 산발이 된 채로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한 채로 다가갔어요. 대표님. 아우, 송 사무장 왔어. 우리 딸이 늦은 밤이지만 할 말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불러내서 미안해. 동서가요? 많이 울었는지 잔뜩 잠기고 쉰 목소리로 더듬더듬 제게 사과를 해오는 것이었어요. 형님, 그동안 싸가지 없이 굴어서 죄송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목소리 제대로 안 내! 박 대표님이 동서의 등을 엄청난 파워로
퍽퍽 내려치며 말했어요. 동서는 힘없이 앞으로 퍽퍽 밀려나며 저에게 다시 큰 소리로 사과를 했죠. 죄송합니다, 형님. 앞으로 버릇없이 굴지 않겠습니다. 저도 이 정도까지를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었던지라 솔직히 좀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괜찮다며 동서를 일으켜 세웠죠. 알았어요, 알았어. 그래, 동서. 사과를 받을 테니까 일어나. 대표님, 저 화 다 풀렸어요. 저희 앞으로 잘 지내볼게요. 앞으로 한 번만 더 우리 딸이 감히 형님한테 반말하거나 싸가지 없이 굴면 언제든지 우리한테 얘기해. 알았지? 얘가 지 애미애비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이렇게까지 굴 줄은 우리도 몰랐어. 그동안 너무 미안해. 송사무장, 몸도 무거운데 얼른 들어가. 응? 우리가 앞으로 알아서 얘 교육시킬 테니까. 이제 들어가 쉬어. 춥다. 들어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동서와 대표님을 뒤로하고 집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뒤따라 나왔던 남편도 동서의 몰골을 보고 할 말을 잃은 듯 저를 데리고 다시 들어왔죠. 그날 이후로 동서는 정말 제대로 변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제게 반말을 하지도 않았고 심부름을 시키지도 않았죠. 시댁 식구들은 도련님을 통해 모든 사정을 전달해 드릴 수 있었는데요. 대표님들은 그날 병원에서 곧바로 동서를 찾아가 머리채를 잡고 제대로 참교육을 시켰고 동서가 쓰던 카드들도 전부 뺏어버렸다고 해요. 동서는 별 직업 없이 그냥 남편인 도련님이 벌어다주는 돈과 대표님 카드를 쓰며 살고 있었는데 대표님들은 도련님에게도 앞으로 동서 용돈은 한 달에 20만 원 이상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동서 줄 용돈을 도련님께 다 주기로 하셨다는 거였어요. 이혼 이야기까지 오가던 동서와 도련님의 관계는 대표님들의 특단의 조치로 인해 일단 더 나빠지지는 않은 듯 했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동서는 낮 시간에는 대표님 집과 시댁집의 온갖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게 되었답니다. 원래 대표님 집에서 일하시던 이모님이 계셨는데 그 이모님께도 아가씨가 아닌 후배라고 생각하고 단단히 교육시키라고 했대요. 얼마 전 주말에 시댁에 갔다가 오랜만에 동서를 보게 되었는데 동서는 그 몇 주 사이에 얼굴과 손이 눈에 띄게 거칠어진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게 좋은 말로 할 때 들었다면 일이 이 지경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왜 꼭 이 사달이 나고 나서야 잘못을 고치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 저는 그날 이후로 대표님들과의 관계가 여전히 좋아요. 특히 대표님 손주가 수술 부위를 잘 회복하고 다시 건강하게 다닌다는 소식을 들어 기뻤어요. 저는 지금은 출산 휴가를 앞두고 인수인계를 하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고요. 앞으로 태어날 저희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정의 평화를 되찾게 된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